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잃어버린 40년에 돌입한다. 오바타 마코토라고 게이오 기축구 대학원 교수가 동아경제 온라인에 기고한 글입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은 모두 거품 탓. 과거의 실패를 분석해 원인을 밝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반성을 한 척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를 잃어버린 30년의 근본 원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초에는 과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명칭을 바꿔 분석도 개선안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 정치가나 관료 혹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가 타인을 탓하고 일본 자학론으로 역시 일본은 안 된다라고 하거나 얼굴로 말하는 미디어, 지식인, 정치가 그리고 최근에는 경영자들도 가세에 일본의 정남이를 붙이는 것이 자신이 그 능력 없는 일본과는 다른 인간과 기업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주장이 되고 있다. 나는 괜찮은데 일본 기업인 셈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는 괜찮고 남이 다 일본은 안 돼. 이런 식으로 핑계들을 댔다 이거죠. 남의 탓, 자기 탓이 아니고 우익이 거부는 수 없는 효율 경영을 가능하게 했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데 1950년대 이후 제품 시장의 경쟁만이 기업 경영을 규율하는 메커니즘이었다. 일본 기업에는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다. 중략. 그렇다면 고도 성장 등 전후 일본 기업의 대성공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진도 종업원도 기업의 성장에 모든 것을 걸었다. 주주, 채권자인 은행, 정부의 이해도 일치했다. 나는 이것을 우리 거버넌스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우상향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게 되면서 거버넌스를 포기했던 자금 손실이 되고 기업 자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됐다. 경영 전환을 꾀하지 못한 일본 기업들은 수년 동안 부분적인 구조조정으로 일관했고 활력은 쇠퇴했다. 협치 주체의 부재가 90년대의 쇠퇴를 가져온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하려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부실채권 처리가 끝나고 1990년대 버블이 뒤처리가 겨우 끝난 21세기에도 일본 경제는 새로운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비즈니스 모델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넘어가 보고요. 미국 테크 버블과 어디가 달랐나? 소니를 공으로 꼽았지만 일본 경제 전체가 그랬다. 재패니즈 넘버원이라고 치켜 세워져 스스로 인플레이션 시킨 주가와 앵고로 주식의 시가총액 세계 랭킹은 일본 기업이 독점해 도쿄의 야마노테선의 안쪽의 토지 가격으로 미국 전역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시선을 내고 기뻐하고 있었다. 여기가 미국의 1990년대 말부터 2001년까지의 테크 버블, IT 버블과 크게 다른 점이다. 미국의 메인 엔진을 바꾼 닷컴 버블, 한편으로 아마존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그 밖의 많은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주가로 인한 주식 보수에 이끌려 미국 전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IT 섹터로 몰려든 것이다. 돈도 사람도 몰려 비즈니스 모델적인 브레이크 스루의 실현에 성공했다. 브레이크 스루라는 개념은 저는 좀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일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민의 지지를 받은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밑에서 도로공단 민영화 우정해산이라고 하는 정치적 속임수를 목적으로 한 규제 완화 논의라는 알리바이 만들기로 일관했다. 규제란 시스템이다. 단지 낡은 시스템을 부순다라고 하는 구호만이 용감하게 울려 새로운 시스템을 거기에 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는 시스템도 모델도 없어져 버린 것이다. 다음에 대한 설비 투자도 인적 투자도 삭감해 더욱 심각한 것은 다음의 비즈니스 모델을 시행착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인도의 대두, 한편으로는 한국이나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에 의해 리셋되어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없게 되었던 없었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성장을 이용해 이러한 경제와 유기적 구조적인 제휴 발전을 목표로 해야 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이제 아베노믹스가 나오게 되는데 국부 대폭 축소하는 염가 판매 전략 그리고 세계의 수요는 리먼 쇼크 후 급감한다. 세계 금융 버블이 붕괴된 것이다. 시간차로 중국 경제 거품도 붕괴됐다. 이 위기를 일본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도망치려 했다. 아베노믹스다. 아베노믹스는 1980년대 일본과 같은 수출입국, 내수 부족을 덤핑 수출로 극복한다는 모델을 다시 채택한 것이다. 아베노믹스란 일본 제품, 국내 서비스를 앵화 약세에 의한 덤핑이라는 영가 판매로 수요를 얻어 국내 수요 감소를 보충한다는 전략은 1980년대에 이르러진 수출 증가를 불황기의 국내 수요 감소에 대한 쇼크 업소로 사용하는 모델인 것이다. 지금 중국도 덤핑으로 일관을 하고 있죠. 공장을 못 놀린다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잃어버린 10년이 5년쯤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중국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5년? 우리나라는 조금 뒤쫓아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경제학자 가스미카 세키 관료에게도 큰 책임을 정리하면 가스미카 세키라는 게 관료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지 않고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새로운 시스템 대신 거품으로 속인 것. 그것이 일본 경제의 좋은 성숙화 실현을 방해했다. 이는 정치만의 책임이 아니라 경제학자 및 가스미카 세키 관료의 책임이기도 하다. 경제학자들은 1980년대에는 부동산도 주식도 거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어떤 팬더멘탈 혹은 장래에 대한 희망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며 거품을 맞추는데 협력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미국에 비해 못하다는 자학적 비판이거나 미국 예찬에 그저 베끼기에 불과했다. 새로운 모델도 없고 낡은 모델도 부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경제학자가 새로운 일본의 경제 모델을 제시해야 할 때 토요타와 중국, 한국 업체 외에는 테슬라가 나물지의 현주소를 거의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제학자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이 기업은 성장도 해야 되고 안정성도 도모해야 된다.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또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은 일본의 그 학자가 제시한 게 아니고 제약이론 경영을 창시한 유대인 양자 물리학 박사인 골드랩 박사가 제시한 거죠. 기업은 아주 쉬운 말로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거에 충실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어떤 관점이냐. 지금 일본도 부분 개선만 해왔는데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변화해야 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결국은 의식이 먼저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 스르프 회계로 분석한 거를 하지만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원가 세계에서 벗어나 가지고 스루프 세계로 나가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희망이 한국이 잃어버린 10년에 2년 차 정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디플레이션. 일본을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어떻게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가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야 함에도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죠. 이 정치하고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정치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는 경제도 더 급격히 정치가 경제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 윤석열 옹호 댓글 데이터로 입증됐다. 금중경 기자가 미디어 오늘에서 12월 28일 09시 5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옹호 댓글 계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탄핵 표결 무산 이후 급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포털뉴스와 댓글 지형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댓글 비율은 꾸준히 줄었다가 1차 탄핵 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직후부터 크게 늘어나며 반전이 이루어졌다. 계엄 이후 전반적인 댓글의 양도 크게 늘었다. 계엄 선포 직후 35%에 근접했던 윤석열 옹호 탄핵 반대 댓글 비율은 1차 탄핵안 표결 직전 27%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표결 무산 직후부터 급증한 2차 표결에 근접한 12일에는 40%대로 치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탄핵이 가결이 됐죠. 이 옹호 댓글이 12월 6일, 12월 7일 21시 기점으로 다시 올라갔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은 비판 탄핵 찬성 댓글 비율이 내려간 것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 유형별 윤석열 계엄 옹호 댓글 비율 변화 12월 3일 계엄 발표 이후 첫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애프터가 오른쪽에 있는데 진보 쪽의 그 언론사들은 내려갔고 통신사들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보인가요? 이게 더 좀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위기 심화로 2주 만에 두 지도자 탄핵. 샘김과 김희진 기자가 블룸버그에서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 5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뭐 야당이 하는 거나 여당이 하는 거나 뭐 A4 용지 사이즈 정도 되죠. 여기다가들 그냥 인쇄를 해가지고 피켓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헌법농단 국정 파괴 우원식은 사퇴하라. 탄핵방조 파국협조 우원식은 물러나라. 또 뭐 민주당을 규탄한다. 권력집착 졸속 탄핵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의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계엄령으로 인해 2주도 채 되지 않아 이미 휘청거리고 있는 정부에 또 한 번 타격을 입혔습니다. 170억을 보유한 제1야당인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즉시 임명하라는 압력에 저항하자 목요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이는 윤 후보자의 권좌해임을 확정짓는 판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27일 날 한덕수 총무도 탄핵이 됐죠. 수십 명의 여당 의원들이 우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투표를 보이콧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 대표는 성명에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는 최상목 변호는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수용 압박. 양근혁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12월 28일 06시 02분 40초에 보도를 했습니다. 헌정사 초유 권한대행의 대행 현실화,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이 정한 책무, 책임학회면 누구도 탄핵 못 피한다. 이런 소제목으로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권한대행은 직무 시작과 함께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며칠 안 남았네요. 아울러 민주당은 최권한대행에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각 이행하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행태, 이런 것들을 저는 주먹만 안 휘두른 폭력이다. 이런 비유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오른쪽에 뉴스를 가져왔어요. 실내 흡연 지적했다고 중국인물이 서울 한복판서 시민 폭행. 고유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2월 28일 오전 11시 37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 특수폭행 혐의로 중국인 A씨 현행범 체포. 실내 흡연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집단 폭행을 가한 중국인 일행을 경찰이 쫓고 있다. 이게 인권이라고 해서 A씨 익명으로 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하긴 유죄 판결때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것은 뭐 그런 식인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중국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나머지 중국인 5명을 쫓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인 A씨 등 일행 6명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한국인 B씨와 그의 여자친구 등 한 커플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림동이 이게 중국인 아새끼들이 사는 동네가 돼가지고 자관 범죄도시 범죄도시예요. 그 영화가 제대로 찍은 거예요. 대림동을 무대로. 야당이 하는 행태가 중국인 새끼들이 하는 폭행이나 다름없다. 탄핵 난반은 이들을 체포할 특수폭행 혐의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비유를 해봅니다. 연이은 거에 대한 중국인 폭행 사건인데, 중국인들이 한국이 뭐 대단하다고 중국인들 실내 흡연 지적에 술병 린치. 민수정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12월 28일 오전 09시 3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제보자, 그랬더니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거 C8 담배도 못 피우게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보자 밀려서 다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를 때리고 맥주병으로 까고, 폭소리가 제가 들었어요. 봤더니 남자친구는 얼굴을 싸매고 쓰러져 있고, 이런 게 어떻게 찍혔네요. 중국인들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현행범 체포된 1명만 현재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중국인 6명으로 폭행당한 A씨는 미쇄골절과 찰과상 등으로 전치 16조 진단을 받았다. 폭행 과정에서 유리 조각이 손 힘줄에 박혀 수술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는 체포된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가해자들도 꼭 붙잡혀 엄벌을 받기만 한다고 호소했다. 이게 대림동 골목인데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참 진짜 문제가 있네요. 문다이가 있네. 중국 공산당에 이어 중기들까지 혐오를 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반중하지 않고 친중하는 애들이 미친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을 또 덧붙이게 되네요. 그래서 이런 충분조건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인 가정을 친중 내란 목적을 전도하는 거다.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일단 뭐 계엄선포 및 해제라는 그런 사실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야당의 탄핵이 남발된다면, 그러면 행정마비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탄핵을 하는 이유가 내란 혐의로 이 계엄 선포 및 해제를 내란 혐의로 전도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 가정이라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는 뭐냐? 그러면 뭐 법치를 주장한다고 그랬으니까 헌재에서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입증해야 될 것이다. 좀 뭐 잘 안 통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순서가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이 인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이제 핵심인데, 이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헌재가 여론재판이 된다면 법치국가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뭐 국힘이 여론재판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법치국가인데 법리재판을 해야지 무슨 국힘이 무슨 개똥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론재판이라고 한다면 헌재가 어떻게 걔네들 과연 입법부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새끼들이 맞나 모르겠네. 여론재판이다. 헌재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얘기네, 이 새끼들이. 즉 중공이 공작으로 남한을 먹은 것이나 다름없다. 해방 후 대한민국 수립 전 미군 정식이 3년간 행했던 남한 내 공산 세력 제거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남한 내 친중 매국 간첩 세력을 제거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네요. 계엄 선포 및 해제는 신의 한 수와 같은 전술이다. 여기서 실패하면은 여기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 수면 위로 이제 노출이 됐죠. 어떤 연놈들이 친중이구나. 그게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실패하면 다시 외세가 직접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할 것이고 한반도는 미중 전쟁터가 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다만 변주될 뿐이다.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2조 말기에 열강들의 전쟁터가 됐던 거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들은 칼 포퍼의 반중주의를 좀 기초로 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자꾸 이 치밀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충분조건 논리는 또 약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성 논리는 신기루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미라지 덧없는 희망 망상이다. 끝까지 가면 우주의 원리까지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용하다. 충분성 논리는 현재 시제로 그래서 작성해야 한다. 너무 과거나 미래로 가면 신기루다. 따라서 상관관계로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은 자칫하면 음모론으로 공격당하기가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과관계로 확률론적으로 예측을 해야 된다. 아까 그 일본의 이대로 가면은 잃어버린 40년이 된다. 일본이 했을 때 그 원인은 그 일본이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땜빵 때우기 식으로 해온 것이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40년이 간다. 새로운 시스템을 못 만들어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로 확률론적으로 예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필요조건 논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 미국
미군과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상륙 공격선 진수. 브래드 랜던과 네탁한 CNN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오전 2시 4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그 진수할 때 축축을 터뜨리는 장면인데요.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 경쟁하는 중국 해군의 강력한 첨단 군함을 추가하여 최초의 차세대 상륙 공격성을 진수했다. 인민해방군 해군, 여기 어떻게 프렌이라고 읽히네요. 성명을 통해 금요일 상하이 조선소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076형 상륙함이 물속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미 세계 최대 해군력을 자랑하는 중국은 자국 해안 너머로 전력을 투사하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따라잡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항공모함과 대형 군함을 건조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빨리 트럼프하고 미국 군함을 좀 만들어서 좀 돈도 벌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가만 이 사진을 보니까 진수라 그러면 물에 들어가는 거를 진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도크에 물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배가 뜨는 건지 안 뜨는 건지 이게 무슨 진수냐? 얘네 이런 거가 이제 진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 테이프를 끊어요. 그 배 진수는 아주 전통적으로 여성이 끊고 돼 있는데 이거 테이프는 누가 끊었는지 모르겠네. 잠깐 중국 애들도 좀 웃기는 짬뽕이네요. 자, 이런저런 생각을 쭉 해보니까 지금 요 한국까지 해서 일본까지 해서 대만하고 필리핀까지 중국이 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해군을 해가지고 좀 태평양으로 나오겠다는 게 이제 중국의 야망인데, 근데 제가 여기 카자흐스탄, 몽골 이렇게 길이 연결이 되죠. 북한,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이 됐다면은 그래서 만주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지금 북로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한중 동맹이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한미일 동맹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북로 동맹에 대해서는 한카몽 동맹으로 좀 제가 정치가라면은 이거를 추진할 거예요. 북한하고 만주가 좀 떨어져 있지만은 뭐 여기 한미일 동맹도 다 바다로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는 육지로 떨어져 있지만은 제가 만약에 그 정치가라면은 카자흐스탄과 몽골과 한국 그러니까 한카몽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 한미일 동맹은 있으니까 중국을 좀 포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이 해체될 때 한반도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미국에까지 빨리 가는 길은 이 남태평양 쪽으로 적도 부분으로 북핵위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국을 떠나서 일본 홋카이도 사이를 빠져가지고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 더 빨리 간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나라도 아니다. 알래스카. 트럼프는요, 그린란드까지 자기가 이제 미국 땅을 하자. 캐나다는 51번째 주. 한국은 한국한테 52번째 주 하겠냐고 묻진 않겠지. 왜냐, 뭐 언어도 틀리고 민족이 틀리고,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동맹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미군의 첫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투 사용이 발생했습니다. 지오주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더 워전에서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오전 8시 4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저간 이것은 이스라엘에 사드가 배치돼서 전투로에 직접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이것이 배치 이후에 한번 써먹는데 18년 동안 기다렸다. 이는 시스템의 나이를 암시하는 잠재적인 언급일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한 것은 이게 최신으로 다 바꾸려고 그러면은 전쟁에 지금 이런 것도 써먹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사드 배치 경주 인근이죠. 거기다 했는데 사드 배치를 그 평택이나 그런 데 했어야 되지 않을까 몰라. 김포나 이런 데 말이죠. 한 군데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드 배치를. 외신 컬럼 한국서 대통령 명칭 논란 계엄령으로 일본의 이상한 날벼락. 그러다 같이 히로가 쌍케이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내란죄라는 전대미문으로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그렇죠? 아니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 걸 내란죄라고 한다? 이게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음모 그 전도를 하려는 거죠. 내란으로 야당이 야권 세력이 이번에는 정치 보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전에는 내란죄는 주모자를 표현할 때 한자어로 수괴라고 최근 용어 개정으로 지금은 순우리말 우두머리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뉴스에는 자주 우두머리가 등장하는데 어딘가 어색하다. 우두머리, 두목, 두목, 까치, 두목 같은 식으로 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대통령을 수괴라고 얘기한다면 내란죄의 수괴라고 윤 대통령을 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의 개새끼라는 욕하고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체포를 외치는 야권 세력은 이미지 훼손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지 온통 우두머리 윤석열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두머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모양이네요. 다만 윤 대통령은 나를 따라오라는 식의 두목이자 주호였으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이라고 은근히 윤 대통령이 두목같이 굴지 않았느냐고 좀 까긴 까네요. 한편 역대 대통령들에게 불행이나 비극이 많으니 차제에 대통령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도 나온다. 일본이 에도 막부 말기에 대미교섭에서 영어의 프레지던트를 위대한 두령인 대통령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으로 한국이 그 말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약이고 본래의 사회자나 의장의 의미로 되돌리는 것이다. 글쎄 이상한 날벼락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우리가 영어로 회장님이나 뭐 이렇게 할 때 CEO라고도 표현하지만은 프레지던트라고도 쓰죠. 그 회사 회장님을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그럼 정치 쪽하고 좀 혼동이 되니까 우리 전통적인 우리 칸 우리가 사만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삼칸 자, 신라의 우두머리를 마루간이라고도 있었죠. 그 간이 칸, 징기스칸의 칸, 그리고 우리나라 사만, 그게 다 거기 우두머리인데, 그게 독재자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다 하늘이 점지해줘가지고, 거기서 선출, 신라의 왕도 육부족이 선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는 그게 이름을 잊어버렸네. 신라의 합의하는 쿠릴타이 회의 같은 거라는데 그런 회의를 했다니까 칸이나 한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칸 아니면 칸 윤석열 한 윤석열 발음이 칸이 좋을지 한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이 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대칸, 대칸이죠. 그러니까 대칸. 그러니까 한윤 대통령 아니면 윤 대통령
윤칸, 아니, 발음을 잘못했네요. 윤한, 이렇게 불러야죠. 윤한은 이렇게 불러야죠. 윤칸은, 그러면 이제 한은 또 그 적에 있으니까, 성씨도 있고 그러니까 칸으로 합시다. 칸으로. 대통령을 우리나라 이제 칸으로 부르기로 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합니다. 칸, 징기스칸, 윤석열 칸. 괜찮은데? 윤석열 칸. 한국인 여행객 제주도 이탈 심화, 물가 급등으로 꺼릴까? 코리아 웨이브, 머니투데이 일본판입니다. 제주도 뭐 안 간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 단거리 해외여행 비용이 제주도 여행과 비슷하거나 이래서 간다고 그랬는데, 제주도 안 가는 원흉이, 그 원흉은 원희룡이 제주도 지사를 할 때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투자 이민 시 지방 선거권까지 5억만 내면은 투표권을 주고 영주권을 주는 그런 매국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금 뭐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 사람들이 놀러 오고 길거리에 똥 싸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범죄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국내 치안이 문제고 자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중국에 이런 걸 가지고 그 간접적인 식민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크루드족은 왜 일본 역사에 살게 되었는지, 나라 없는 가장 큰 민족의 고뇌의 역사, 이케카미 아키라 프리지던트 온라인에서 했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크루드인들이 살고 있다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늘고 있다는데 근년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박해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쿠르드인이 국외로 도망치게 되었다. 가와구치 와라비시 그 두 개의 도시의 쿠르드족의 뿌리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인이 사는 동네를 와라비스탄 등으로 야유를 받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원래 쿠르드족이란 오스만 제국 시절 쿠르디스탄, 쿠르드인의 땅, 그러니까 스탄이 우리 어원의 땅이죠, 스탄. 그러니까 이 스탄 국가들은 고대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친연성이 있는 나라들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카자흐스탄, 몽골, 한국 동맹을 맺어야 된다는 게 칸으로 다 연결이 되고 스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독립하는 터키에서 테러리스트로 취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고요. 다민족 국가 오스만 제국의 영고 성세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터키가 그 수니파 쪽으로 해서 좀 제국이 운영됐었던 얘기죠. 신생 터키 이슬람 탄피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설명과 그 다음에 급격한 서구화에 당황하는 터키 국민, 그 다음에 이슬람화를 추진하는 에르도안이 실권을 그래서 다시 장악을 했다. 그래서 원래 총리였는데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제로 만들어서 대통령의 자신이 취임을 했다. 에드로아는 쿠데타에 관련이 되었다고 해서 다수의 군의 간부나 공무원을 체포해 독재에 반대하는 인간을 일소들을 하고 단번에 독재에 박차를 가한다. 에드로안을 비판하던 언론인도 다수가 옥중에 처박혔다. 박해당한 쿠르드족이 국외로 달아나게 됐다. 2015년에 쿠르드 조직인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이 독립을 요구해 터키군과 전투 상태가 된다.
독일 등 유럽으로 도망친 크루들이 많습니다만 일본으로 그때 도망쳐온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터키와 미국의 미묘한 관계. 원래 터키가 친미적이었는데 나토에도 들어가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급속한 친러시아 행보로 이렇게 해서 그 미국이 IS 소탕하기 위해서 쿠르드족 민병대를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이 미국이라는 동맹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적대하는 나라를 접근한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그래서 친러시아가 쪽으로 돌았다. 근데 러시아의 흑해함 대가 나오려 그러면은 터키의 그 좁은 해협을 빠져나와야 되니까 에르도안한테 또 잘해야 돼요. 이 러시아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죠. 요쪽 그 해협 건너편까지 여기 표시되어 있는 데까지가 터키 모양입니다. 왕년에는 그리스의 땅이었겠죠. 그런데 이것도 그게 아닌 여기 넘어서 여기 이스탄불이 여기 그 해협에 있는 거기에 있죠. 네. 그래서 터키에는 양다리를 걸쳐도 되지만 한국은 그러면은 아니 됩니다. 죽습니다. 박제됩니다. 워싱턴톡 고난대행 탄핵으로 정치위기 심화, 친중 반일 정책, 미 핵심이 훼손이다. 그러니까 이 친중 반일 정책이 나오면은 미국의 이익 훼손이니까 가만 안 있겠다는 것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들어보면 외형적으로는 한국의 민주적 헌법 절차를 존중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실질적으로는 목줄을 지어서 미국의 국익우선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에헴 하면서 있지는 않겠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사회 진행자가 한국에서 탄핵으로 지도부가 계속 바뀌어서 미한 양국 간 정책 공조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심각한 타격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질문. 한국의 여론이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보기에 어느 쪽이 민주화를 대표한다고 볼까요? 아주 현재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대표하느냐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대표하느냐 그것이 공정해 보이는지 또 타당해 보이는지 평가할 겁니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보면 많은 미국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쟤네들은? 라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보면 많은 미국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걸 두 번이나 제가 인용을 했 요만큼 해서 또 이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웃기는 애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걔네들은 어느 직선적으로 물어봐도 말을 회피하죠. 그러니까 이걸 간접되면 권한대행을 또 탄핵했다 그러면은 그게 민주주의냐? 그게 민주당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죠. 또 질문. CIA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미국은 한국의 정당한 다원주의와 포퓰리즘을 제대로 구별해 왔다고 보시나요? 이거 뭐 포퓰리즘 참 어려운 얘기고 다원주의는 뭐 말뜻으로 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그러나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미 진행 중인 여러 탄핵에 대한 것도 뭐 의문이 계속 될 겁니다. 이런 뜻으로 답변을 하네요. 전문가들이. 하지만 미국은 한 발 물러서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의 국내 정치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말하고 뒤로 하는 말하고 틀려요. 브루스 클링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말이었던 거. 아니요. 그다음에 과거의 미국은 어떤 상황이 자국 국익에 부합하는지 아니면은 민주 절차를 따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지 않나요?
한국의 민주화 이전에도 미국은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과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관계를 끊지 않았죠. 동맹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판은 일반적으로 또 조용하게 뒤에서 이루어지는 경향, 이런 말이 중요한 거죠. 계엄령과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간 비공식적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저질러지는 않았을 거다. 현재 워싱턴에는 모두가 대중강경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 탄핵 문제가 나오는데 대중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런 대중 강경 정책에 매우 반대할 겁니다. 그들은 중국에 매우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려 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접근법에 더 호의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또 이것이 트럼프 일기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의 불안정한 관계의 반복이 되는 건 아닐까요?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안보 석자 전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만약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미한 간 불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거나 이를 수용하거나 혹은 매우 어려운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한 관계의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아마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하고 대화할 거예요. 트럼프 2기는 만약에 그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은 글쎄요. 그는 아직 5골이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도 후보 자격이 있는지 검증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실제로 그들의 정책에서 물러섰다기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행동을 고맙게 얘기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애들이 우리 미국과 이런 애가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지 않느냐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은 타이완 비상사태 시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요. 또 한국과 일본의 양자관계나 미한일 삼자관계의 해체 역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합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대화하고자 한다면 이번엔 한국을 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물러서서 긴장이 완화되길 바랄 수밖에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목루톡톡 윤석열 트럼프 파리와 위장멀용이라고 그 회원들의 어떤 게시물을 또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것은 이 방송은 반중 친미 국익 방송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즉 그 논지는 반중 친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야당이나 국민의힘도 다 트럼프 파리와 위장멸공이다. 이게 파리 윤석열 친윤계라고 하는 것도 진짜 친윤이 아니고 윤석열 파리를 하고 트럼프 파리를 해서 위장멸공을 하는 얘기들이고 사실 친중 의원들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로 이 설명들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수용하라. 그러면 우리 한덕수 총리를 대권후보로 크게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 자기네들 뜻에 맞게끔 부려먹으려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살해 협박, 이재명 암살설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뭐 쭉들 그 설명들을 했는데 그 보아에서 나와가지고 그 한국 양쪽 진영 모두 중국이 원하지 않는 일을 기꺼이 해왔고 마지막 순간에는 미국을 우선시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미있는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만약 우리나라가 탄핵 이것이 끝나면 드라마 만들어야 한다. 내란 걱정 국힘 내 미국 트럼프와 대화할 수 있는 한국 정치인은 누굴까? 결국 초선 의원밖에는 없다. 1948년 8월 15일로 한국이 다시 돌아갔다. 할 수 없이 유엔사를 재활성해야 한다. 유엔 감시에 다시 선거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얘기했는데 저는 아까 1945년에서 미 군정 3년 사이에 그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는 어떤 선한 그 피해가 있을 수 있었을 거지만은 대한민국 정부 승립을 위해서는 남한내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친정은 6.25 때 중공이 참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통일을 못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 휴전 중인데 그 주적을 지금 친정을 하고 있으니 지금 경제적으로 그 어느 정도 풀려서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국제적인 상황에서는 이제는 반정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